대한민국의 심장인 광화문에 가면은 눈에 띄는 조각상이 하나 있죠. 바로 세종대왕상이십니다. 서울에 처음 상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인증샷거리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왕, 세종대왕. 영구에 지쳐 잠이던 신하에게 손수 용포를 덮어주시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한글을 창제한 인자하고 선한 성분. 하지만 이런 인성갑 세종대왕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위대한 세종대왕님을 극대노하게 만든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수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의 한태용입니다. 저는 세종대왕님을 생각하면 인자하고 푸근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백성과 신하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수박 때문에 신하에게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곤장 100대.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는 곤장 100대가 넘는 형벌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니 이를 금하라 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큰 벌이라고 하는데요. 세종대왕님께는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걸까? 어느 날 궁궐의 주방을 담당하던 내시 한문직이 주방에 있던 수박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박을 처음 보고 호기심을 가지게 된 한문직은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박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대왕님은 당장 그자를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하셨고 얼마 안가 한문직은 붙잡히게 됩니다. 세종은 이를 듣고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곤장 100대와 유배 명령이었는데요. 수박 한 통 때문에 곤장 100대도 모자라 유배까지 그토록 어질던 세종대왕님이 어쩌다 수박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질게 변해셨던 걸까요? 그로부터 7년 후 또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넌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 창고를 관리하던 내시 소근동은 7년 전 선배의 소문을 듣지 못한 것인지 또다시 수박을 건드립니다. 이에 소근동을 체포한 내관이 이미 전례가 있는데 단순히 패는 걸로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마에 도둑이라고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세종이 이에 곤장 80대에 얼굴에 도둑 낙인을 새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썩은 수박을 훔친 것으로 밝혀진 소근동은 간신히 문신은 피했고 곤장 80대의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박 때문에 분노한 왕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당시 수박을 먹고 싶던 연산군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김천령에게 내가 수박이 먹고 싶으니 중국에 가서 수박을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에 김천령이 요목조목 따져가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연산군은 마음속 깊이 이 일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김천령이 죽은 후 무려 시체를 꺼내 벌을 주는 부관참시를 명했다고 합니다. 수박 때문에 죽은 시체까지 꺼내다가 벌을 주다니 도대체 조선시대의 수박은 어떤 의미가 있던 걸까요? 세종대왕이 수박도둑에게 극대노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수박은 금수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비싼 과일이었습니다. 수박 하나가 무려 쌀 단말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수박은 진상품 목록에도 들어있고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수박은 거의 금덩어리였던 것이죠. 두 번째, 수박은 단순히 비싼 과일을 넘어서 해외에서 들여온 귀한 종자였습니다. 농경사회인 조선에게 종자는 현대의 과학기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때 수박을 훔친 건 우리 기술로 만든 반도체를 훔치는 의미인 거겠죠. 세종대왕이 수박 때문에 극대노한 사연은 나라를 지극히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였네요. 이렇게 수박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농사질 적에 동네 어르신들께 배운 팁을 안 말할 수가 없네요. 수박 드실 적에 보통은 빨간 부분만 먹고 버리시죠. 하지만 수박은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게 없는 황금 작물입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고혈압 예방을 해주고 신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박씨에 풍부한 미네랄이 피로회복,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좋고 각종 비타민과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과 피부에도 좋다고들 하십니다. 여기서 꿀팁! 이 영양소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수박 껍질은 피클 또는 냉차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피클은 오이 대신 수박 껍질을 잘라서 만드시면 되고 냉차는 수박 껍질에 10배의 양의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수박씨는 수박을 먹으면서 씹어 드시거나 믹서기에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차라리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한태웅만의 좋은 수박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왕 사시는 거 좋은 수박을 고르시는 게 좋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두고도 골라라. 만지고 두드리고 보고 고르라는 말인데요. 일단 슥 한번 만져서 허연 가루가 나오면 일단 합격입니다.
허연 가루는 수박이 뿜어대는 가루로 당밀이라는 건데 수박 당도가 높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두드려서 통통 소리를 꼭 들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지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구부러지고 배꼽이 작은 것이 가장 실한 놈입니다. 이번 여름엔 꼭 제 말 기억하셔서 올여름 여러분들 모두가 맛있는 수박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먹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들 들어가셔요. 라면 먹고 갈래? 한국인의 제2의 주식, 면. 후루루루. 한국인들의 면 사랑은 아주 갸륵합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짜장면, 짬뽕, 우동, 냉면, 밀면, 쫄면, 울면, 칼국수, 잔치국수까지 우리는 어쩌다 면에 환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용입니다. 1960년대 초반 연일 대한뉴스를 장식했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쌀 3알에 보리 하나 또는 하루 한 끼 분식으로 내일의 식생활을 설계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앵커의 멘트가 재미있는데요. 정부에서 밀가루 음식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나가는 국민이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참으로 요상하고 재미있는 이 캠페인은 1960년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혼분식 장려운동이었습니다. 혼분식 장려운동의 시초는 한국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격히 쌀은 줄어들고 미국에서 구호 물자로 보급한 밀가루가 넘쳐나자 정부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 쌀밥 대신 빵, 국수를 권장하고 쌀 대신 보리, 밀을 먹자며 무미일, 쌀이 없는 날도 지정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든 음식점에서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검사를 진행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의 도시락 뚜껑을 열고 쌀 3알에 보리 한 알인지를 일일이 확인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 끼를 먹어도 더 맛있게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발전한 음식들이 수두룩한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라면. 당시 일본으로부터 마른 소면 제조법이 전해지면서 국내의 한 식품회사에서 라면 개발에 성공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라면 한 봉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돈 10원.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밀가루를 주 재료로 하는 짜장면도 국민 음식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달달한 춘장이 개발돼 짜장면이 완성됐는데요. 그러다 1960년대 전화기가 가정에 보급되면서 배달 음식으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짜장면 배달을 위해 철가방까지 만들었으니 당시 짜장면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아시겠죠? 1960년 밀가루 음식 혁명의 시대를 지나 혼분식 장려 운동도 종료됐지만은 이 음식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밀가루 수확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1% 안팎,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8%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고마운 작물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웅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디언 밥, 구수하고 담백한 맛으로 지금까지 과자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인디언 밥? 인디언이 먹는 밥? 하필 왜 인디언 밥인 걸까요? 흥미롭고도 가슴 아픈 인디언과 이 작물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옥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영입니다. 저는 농사지은 많은 작물 중 간식으로 옥수수를 참 좋아합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틀고 달짝지근하게 삶아진 옥수수를 하나 물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옥수수에는 인디언의 어마무시한 저주가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 알고 계셨나요? 이 저주의 시작은 17세기 인디언들의 터전 북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때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현재 미국 동부 폴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느끼는 것도 잠시 북아메리카의 혹독한 겨울과 질병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 완파노아그족이었습니다.
완파노하고 족장은 청교도인들과 동맹을 맺고 사슴 7면조 고기를 나눠주기도 했고요. 인디언들의 주식, 옥수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해 가을, 청교도인들은 첫 옥수수 수확을 하자 인디언들을 초대해 고마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란 거죠. 땡스기빙 데이! 이때 또 역사적인 음식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완파노아그족이 파티에 가져와 선물한 음식, 바로 팝콘입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은 이전부터 팝콘을 종교의식 때 머리 장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퍽 하고 터지는 모습이 옥수수 아래 갇혀있던 작은 악마가 뛰쳐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옥수수도 나눠 먹고 팝콘도 선물하던 사이였지만은 청교도인들은 인디언들의 친절을 뒤로하고 그들을 대륙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세기 어느 날 미국 남부에서 원인 모를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1906년부터 1950년까지 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병에 걸리고 그중 무려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병의 원인은 바로 인디언들이 전해준 옥수수였다는 사실. 혹시 인디언의 한 맺힌 저주라도 시작된 것일까요? 섬뜩한데요. 마치 저주라고 느껴졌던 이 병의 이름은 펠라그라인데요. 신기하게도 옥수수만 먹었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펠라그라가 얼마나 심했길래 저주라고 느꼈냐 하면은 피부염, 설사, 또 탈모에 정신착란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펠라그라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인데요. 옥수수에는 이 나이아신 성분이 없던 거였죠. 그렇다면 옥수수를 주식으로 했던 인디언들은 왜 펠라그라에 걸리지 않았던 걸까요? 인디언들은 옥수수를 절대 그냥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가루를 내서 빵으로 만들어 콩, 채소, 물고기 등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펠라그라에 걸렸던 미국인들은 그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옥수수로 만든 죽만 먹다가 이 나이아신이 부족해 펠라그라 병에 걸렸던 것이죠. 인디언들의 옥수수로 도움을 받고 그 옥수수로 공경에 처하기도 한 미국. 인디언 밥의 이름의 유래에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니 조금 색다르고 좀 놀랐습니다. 인디언 밥 진짜 좋아하는데 앞으로 인디언 밥을 먹을 때마다 인디언들이 생각나 눈물이 나면 어떡하죠? 17세기 조선에 표착하여 14년간 생활했던 네덜란드인 헨드릭 카멜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명량한 성격을 지닌 엄청난 대식가들이다.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 충격을 줬던 이 사진, 우리의 힘의 원천 밥.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밥의 민족이 된 걸까요? 오늘의 푸드트럭 메뉴, 쌀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한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사말에는 유독 밥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지쳤을 때 밥 먹을 힘도 없다.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이렇듯 한국인 인사말에 밥이 빠질 수 없는 이유, 쌀의 원조에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벼농사를 시작한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1997년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심상치 않은 유물이 나오면서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전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벽시는 중국에서 발견된 벽시로 여겨졌는데요. 이보다 무려 3000년 앞선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국제고고학회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을 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쌀의 원조로 밝혀진 것이죠. 쌀 재배의 시작은 세계 농경사회의 혁명과도 같은 그 기원이 우리나라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한국, 우리 선조들은 밥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는 보통 사람들은 한 끼에 5흡, 아이는 3흡을 먹는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흡은 약 180ml니까 보통 사람들의 900ml나 먹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먹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조선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농경사회. 그렇다 보니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알죠. 힘을 쓰려면 열량을 많이 내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고기를 가축으로만 사용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만큼의 단백질을 쌀을 통해 보충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저 어마어마한 밥 한 그릇 크기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 밥그릇 크기가 한참 작아졌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쌀 사랑, 밥심을 포기해야만 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농지가 망가져 쌀 농사가 어렵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식량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 등 쌀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는데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밥그릇.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지름 10.5cm, 높이 6cm의 스테인리스 밥그릇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준을 어기면 영업 정지. 식당들은 어쩔 수 없이 작은 크기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도입해야만 했죠. 이것이 1981년부터 전국 단위로 적용. 음식점에선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표준 규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때 우리가 아는 공깃밥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릇은 작아졌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운 쌀 한 톨 한 톨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쌀을 열심히 키워낸 농부들이 있으니 우리 쌀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태음이랄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은 흰 쌀밥에 김치찌개 어떠신가요?